4%라고 하면은 18년이면 생활비가 2배 됩니다. 지금 대략 이제 서울 지역으로 본다면은 부부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생활비가 든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한 18년 지나면은 이제 적정 생활비가 70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곶감을 쏙쏙 빼먹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면은 장수 시대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스템은 이제 곶감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이제 샘물 파운틴 시스템이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김경록이고요. 이전에는 미래셋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있다가 요즘은 이제 옵투스 자산운용 고문으로 옮겼고요. 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혹시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요. 하여튼 차근차근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셉을 여러분들 이제 곶감 이전에 겨울에 이제 곶감 해놨다가 이제 곶감을 쏙쏙쏙 빼먹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곶감을 빼먹는 이제 은퇴 스타일하고요. 그다음에 샘물에서 이제 샘이 솟아나서 거기서 이제 바가지로 물을 퍼서 이제 샘물을 마시는 시스템, 일종의 파운틴 샘이죠. 그 시스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곶감을 쏙쏙 빼먹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면은 장수 시대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 자산을 이제 좀 샘물처럼 한 바가지 퍼내더라도 또 좀 뭐가 올라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그게 제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곶감과 이제 샘물 혹은 뭐 화수분이라고도 그러죠. 화수분은 이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자꾸 꺼내서도 계속 이제 있는 것이 화수분이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스템은 이제 곶감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이제 샘물 파운틴 시스템이냐 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위험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장수 부분인데 장수뿐만 아니라 수명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수명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거기 맞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35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수명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명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인출할 때 되게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금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그러고 똑같은 이야기가 구매력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언제 물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1년, 2년, 3년 물가 좀 올랐다고 해서 내 구매력이 크게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20년, 30년 가면은 이게 복리로 누적으로 생활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장수로 인해서 다 발생하는 것인데요. 수명이 길어지는 것, 거기에 또 붙여서 수명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혹은 구매력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가 상대해야 될 이제 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거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의 잠식도 그렇고요. 이제 노후에는 내가 써야 될 돈이 나의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써야 될 돈인데요. 그 부채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 자산 가치가 그 부채 가치는 따라가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뢰를 들자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거에 따르면은 대충 1년에 생활비가 한 3.8% 정도 오릅니다. 그냥 4%라고 하겠습니다. 4%라고 하면은 18년이면 생활비가 2배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대략 이제 서울 지역으로 본다면은 부부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생활비가 든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한 18년 지나면은 이제 적정 생활비가 70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18년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긴 것 같은데요. 20대 30대는 되게 긴 세월인데 60대 들어가면 18년 금방입니다. 그래서 금방 눈 한 두세 번 깜빡깜빡하고 나니까 한 18년이 지나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올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산 가치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제 수지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리로 이런 내가 써야 될 생활비의 부채 가치가 급속하게 오른다는 것, 그리고 나의 자산 가치도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노후 자산 관리에 되게 중요한 부분. 방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생활비로 이렇게 예를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게 이제 주택은 소와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농촌에 안 사셔서 이제 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소가 일도 하고 그래서 내 소득도 벌어주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팔려 나가고 혹은 뭐 그래서 이제 소득을 마련해주고 그 소를 가진 사람이 이제 팔아서 또 돈을 벌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소고기나 그다음에 가죽으로 등등 해서 좀 제가 이런 비유를 들기는 그렇지만은 소의 일생은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육으로 따로 키워서 그러는데 이전에 이제 농사일을 할 때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주택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족이 살아갈 곳을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요. 그도 결국 평생 또 내가 살 동안도 주택은 그 역할을 하겠다 합니다. 하는데 주택은 유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벽돌 하나를 떼내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100만 원 필요하면은 100만 원 써서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주택을 10억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100만 원 필요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뭐 벽돌을 뭐 한 100개 팔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좀 이제 노후에 그거는 일찍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에 활용한다면은 결국 내가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이 살 주택을 마련하고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다 살고 성장하고 나서 또 이제 은퇴 시기가 되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제 영목이지라고 그러는데요. 현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마치 소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가정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걱정 없어요. 주택을 굳이 활용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생활비가 어려우면서도 주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동화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주택 한 채로도 우리의 전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택은 소와 같아. 이게 또 이제 제 첫 번째 컨셉이고요. 두 번째 컨셉, 주택은 금융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금융자산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주택이 연금화하면은 현금이 나오니까 금융자산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10억짜리를 일시금을 넣고 연금을 받는 것이나 10억 주택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나 컨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자산이라는 것을 금융자산과 별개해서 이것은 내가 그냥 건들지 못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얼마든지 금융자산하고 같이 치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소와 같아. 전 라이프 사이클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주택은 금융자산하고 똑같이 취급될 수 있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이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촉, 감히 만질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좀 바꾸시면은 얼마든지 노후 생활을 조금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유 큽니다. 그 부분도 사람의 심리적으로 항상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인 것이죠. 이사하려도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불편함과 내가 받을 베니핏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코스트나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게 나한테 되게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현금이 한 월 100만 원, 200만 원 더 들어오는 것이 내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큰 효과, 한계 편익이 훨씬 클 수 있다 생각되면은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의 심적 부담이라는 코스트와
이것이 나의 현금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그 베니핏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부터의 우리나라의 일종의 뿌리 깊은 일종의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풍족하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앞으로 아마 장수사회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쯤 되면은 자녀 나이가 70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주택을 물려준다는 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택이란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저거는 내가 받을 거야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부모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내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저놈이 그래도 손주도 좀 데리고 오고 그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자기가 생각하는 베니핏입니다.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은퇴나 노후 생활을 보낼 때는 자녀로부터 독립하라고 그럽니다. 자녀로부터 부모가 독립해야 됩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해서 떠났는데 부모가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로부터 부모가 완전히 독립을 한다는 뜻은 이제 나는 나의 주체적인 삶을 내가 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심적으로 약간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를 이것 때문에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 그냥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은 그 코스트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는 이제 각 개인마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월급과 같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은퇴 전부터 바꿔놔야 됩니다. 한꺼번에 은퇴했으니까 내가 와장창 바꾼다가 안 되고요. 사람은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가려면은 적응되고 변화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내가 이때 동안 무슨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배당의 자산을 갖는다면은 하루 만에 금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천천히 그렇게 바꿔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했다든지 할 때는 좀 그런 자산으로 이제 한 절반은 구성되어 있고 그 말은 일종의 월급을 주는 자산이죠. 그 말은 내가 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나한테 캐시가 들어오는 것, 그걸 인컴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다면은 배당도 들어오겠지만은 대부분 돈을 마련하려면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배당을 한 5% 이렇게 주는 것은 안 팔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가 캐시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인컴 자산인데요. 이런 인컴 자산으로 이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에 넣듯이 사람이 1년부터 5년 사이에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 쉽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되게 큰 낙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50 중후반 되면은 기업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이제 맨 땅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낙차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이제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김낙수 부장도 마찬가지 그 천하의 영업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 그 과거의 자기의 영화 그것 때문에 잠깐 집착해 있다가 그 부동산 소위 말해 사기에 쏟게 되는데요. 또 이 돈도 5억 원 빌려서 어떻게 연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상가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해서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요. 은퇴 창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김낙수 부장은 은퇴 창업보다는 이제 월세를 통해서 노후를 한 큐에 끝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큐에 맛이 가버렸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금리가 한 2% 정도 되는데 한 6에서 7% 안정적으로 주는 금융 상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돈을 왕창 갖다 놓고 야 이제 내 노후는 상당 부분 이걸로 셋업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은행 예금 같은 6에서 7%짜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만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 보고 거기 투자를 했다가 자기의 노후 자금을 상당 부분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 국채 파생 상품을 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상품이 DLS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 보면은 그때 정기예금보다 한 2, 3%더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다만 조건은 이제 독일의 장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손실이 커지는데, 사람들이 금리가 마이너스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도 빌린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 리가 없다 싶어서 그걸 다 샀는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원금을 손해보게 된 것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기사에서 본 게 이제 퇴직을 하시고 꽤 60 중반이나 넘고 70 되신 분들이 내 노후를 이걸 준비하려고 여기 내 퇴직금을 다 넣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리스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 사기도 있지만은 고수익 위험, 금융 상품이나 이런 데서 고수익 위험, 그다음에 은퇴 창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왜냐하면 목돈을 가지고 놓으니까요. 그게 한 1년부터 5년 사이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퇴직금하고 이런 돈이 목돈이 들어왔다 하면은, 뭔가 목돈이 들어오면은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의 희망보다는 야, 이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 차원을 보셔야 돼요. 목돈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뭔가 자칫하면은 이제 그 헛발을 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것. 그리고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금융 사기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전에 그런 일들이 왕왕 꽤 있었는데, 어디 이제 친구가 하는 작은 회사에 이제 등기이사나 뭐 이런 거로 올려놨다가 그게 이제 유령 회사인 것이죠. 해놓고 이제 돈은 빌리고 이제 문 닫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등기이사니까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도 왕왕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가 그런 이제 사기나 혹은 고수익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목돈이 들어왔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낼까, 이걸 가지고 한 큐에 내가 어떻게 뭘 해볼까 하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세상에 절대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까 하는 것, 그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에 따라 이제 다 포트폴리오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프라 펀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대략 요즘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6% 전후입니다. 예금에 비해서는 지금 한 3%포인트는 높은 편이죠. 물론 이제 가격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면서 너무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편입하는 것. 내가 예금만 가지고 있어 봐봐야 가격의 변동도 가치가 안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같은 이제 캐시를 주더라도 예금도 캐시를 주죠. 근데 캐시가 너무 낮습니다. 낮고 세월이 지난다고 캐시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예금은 자산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인컴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프라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갈수록 배당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이제 좀 같은 인컴 자산이라도 캐시 자산이라도, 캐시라는 것은 캐시 인컴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컴을 캐시로 주는 자산이라도 이런 자산들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활발히 하는 데서 이제 이루어진 설비 투자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말은 이제 배당의 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배당 중에 꽤 괜찮은 배당 주식들이 있었죠. 뭐 보통 5% 주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전에는 배당 준다 해봐야 1% 주니 이 정도였는데요.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보면은 5%짜리 이런 것들이 왕왕 나타나는데, 요즘은 이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높아져서 조금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지만은 좀 있으면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그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익숙한 구조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걸 사신다 해도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S&P 500도 아시겠지만은 뭐 2%가 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 배당 수익률 이걸로 가지고 내가 뭘 하지? 이렇게 되는데요. 배당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당금을 얼마나 꾸준히 증가시켜 주었느냐,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꾸준히 증가해 왔느냐, 이 기준으로 해서 배당 주식을 사게 되면요, 지금은 2% 배당 수익률이고 10년 뒤에도 배당 수익률은 2%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0년 뒤에 주가가 2배가 됐다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기업 이익이 쌓이니까 그렇죠. 주가가 2배가 됐다면은 같이 배당 수익률이 2%라도 내가 산 시점 해서 비교해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4%가 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배당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당 주식의 장점이라는 것은 배당금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펀드들이 뭐냐면은 S&P 500 배당 귀족, 배당 킹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준이 뭐냐면은 배당금을 계속 몇 년 동안 증액시키느냐 아니냐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기업의 이익이 지속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배당주는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뭐 배당 수익률을 다른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 기업의 이익이 계속 꾸준히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배당 금액이 쭉 증액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물가 이상으로 배당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도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월급도 많아지는데요. 내가 받는 금융자산에 받는 인컴도 물가가 올라가면은 늘어나야죠. 근데 예금은 안 늘어나죠. 3%면 똑같이 평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똑같이 2%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 곱하기 자산 가치 올라간 만큼 배당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자산을 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원금을 조금씩 자기의 인컴 이외에요. 그냥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필요할 내가 예를 들어 배당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할 때니까요. 원금을 전혀 손 안 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일 베스트인 방법은 내가 죽을 때 나의 원금의 대부분이 소진되게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만큼 소비도 많이 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원금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금은 소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이고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나이가 85세 이렇게 될 때까지는 원금 소진 안 하려고 온갖 용을 다 쓰다가요. 나중에 85세, 90세 넘어가면은 아이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돈은 많이 남아 있고 그때 이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 호텔 스위트룸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지 아느냐? 저 나이 80대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절약해 놨다 뒤에 가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내가 적정하게 자기의 어느 정도의 그 뭐 개인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 생각하시면서 원금도 적정하게 이제 같이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담보대출 받으면은 원리금 분할 상환하지 않습니까? 이자도 상환하고 원금도 같이 상환합니다. 그걸 거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자산에서 돈을 찾을 때도 이자도나 배당도 받지만은 원금도 분할해서 조금씩 받아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재무 플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인출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컨셉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뭐 이런 이야기 젊을 때 이런 영어 배우면서 이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뭐 이랬는데요. 사실은 뭐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늦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텐데요. 그러면은 80대 깨달으면 당연히 늦고요. 50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에서 그래도 고용이 되는 연령층은 60대까지는 가능합니다. 70대를 넘어가면은 이제 특수한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60대는 이제 60에서 64세 고용률이 65% 전후이니까 꽤 많이 고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중후반 정도 돼서 늦었 것 아닌가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취업 시장 혹은 고용 시장에 가급적 오래 남아있게끔 나한테 투자하고 나의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55세, 58세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내가 완전히 이제 내가 노동시장에서 나온 것하고요. 한 65세에서 길게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있은 것하고는 노후 준비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내가 결국 노동시장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전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65세 정도까지는 노동시장에 있으라.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한 70세까지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어느 정도 장수사회에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늦었다고 깨달으실 때 제일 중요한 액션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내가 1억 원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됩니다. 그걸로 10% 수익률 높여봐야 10% 더 높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완전 주식을 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3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면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9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죠. 차라리 이제 좋은 노동시장에서 뭐 250, 350 사이 이 정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억 원은 투자하면은 덜 불안해요. 왜냐 원금 깨지면은 네 그래도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이걸로 충당하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도 하나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그걸 투자자산으로 집어넣는다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토대는 하여튼 나의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에 내가 팔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나를 만들어 놓는 것.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한 2년 정도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